석유 섹터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비관적이라 더 이상 쇼팅이 늘어나는 것도 힘들 거라는 농담이 최고의 호재라고 할 정도로 센티멘트가 좋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작년 6월이나 최근에는 올해 1월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6월 이후나 올해 1월 이후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시면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석유 섹터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최대 쟁점이 물가를 낮추는 것이지만 미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1월에 선거가 있고 바이든이 약간 밀리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리는 또 낮추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시장입니다. CPI 지수는 38개월 동안 3%를 상회하는 중이고 슈퍼코어는 5%에 가깝습니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은 1.3%에 그쳤고 PCE 물가지수는 3.6%로 작년 4분기 2%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부채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는 중이고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만 올해 말까지 무려 1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일마다 부채가 1조 달러씩 증가한다는 말인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부채 부담이 GDP 대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또한 지난 11개월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150만 개 감소했지만 파트타임 일자리는 180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인의 55% 이상이 미국 경제가 불황에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S&P 500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4% 상승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시총은 9조 달러가 넘으면서 중국 주식시장 가치보다 높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5.5%로 유지하면서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 예상합니다. 확실한 건 AI는 롱이고 에너지는 숏이라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유가를 떠나서 천연가스 가격마저 많이 회복해서 3달러도 구경했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바이든 정부나 월스트리트도 머리가 몹시 아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바이든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전력 소비를 비판하고 거래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등 암호화폐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고는 암호화폐 기부를 수락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뭐든지 할 기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도 완전히 손 놓고 있는데 올해 양국의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앞다투어 여러 가지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IMF가 중국의 GDP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블룸버그는 중국의 정제 생산량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분기에 수요 대비 공급이 긴축되면서 브렌트 유가가 5달러 정도 상승해서 배럴당 평균 86달러 정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로 적자에서 점차 흑자로 넘어가면서 4분기에는 배럴당 평균 85달러, 그리고 내년 초에는 배럴당 81달러로 낮아지고 내년 말에는 76달러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월에만 해도 올여름 브렌트 유가가 90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유가에 항상 부정적이던 시티은행은 2025년에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시장 기대치에 비해 20% 이상의 하락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IEA는 전기차와 에너지 전환 움직임으로 2030년에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오펙은 에너지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는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석유 수요가 곧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일축했습니다. 오펙은 IEA가 그전에도 2019년에 휘발유 수요가 정점에 다다를 거로 예측했지만 실제 작년에 기록을 세웠고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IEA의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펙은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45년까지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EA는 그동안 수요를 과소 예측하고 공급을 과대 예측해왔기 때문에 IEA와 오펙 예측 중간값을 보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건전한 소비로 인해 3분기 석유 시장이 하루 130만 배럴 공급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브렌트 유가를 평균 86달러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상도 기존의 평균 82달러를 고수했습니다. EIA는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페르미안의 석유 생산량이 6월에 하루 3천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몇몇 투자기관들은 굴착기 수가 늘지 않는다면 내년 미국 석유 생산량이 하루 100만 배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굴착기 수가 급격히 늘어나려면 유가가 90달러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은 이제 석유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하는 등 기관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와중에 일본 공항에서는 항공유 공급이 부족해서 항공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로 2024와 올림픽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이벤트가 있어서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함께 회사들이 자체 감산에 들어가면서 생산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많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생산량이 증가해서 작년 생산량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미국 LNG 수출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신타나 에너지, 부채가 없는 회사이긴 하지만 생산이 없는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은근히 공매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패턴은 3번 정도 크게 올려서 신고점을 찍고 거기서 20% 정도 조정 주고를 반복했습니다. PEL 83구역에 80% 지분을 가진 포르투갈의 갈프가 40% 정도 지분을 팔아서 운영할 파트너를 구한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현재 입찰 경쟁이 뜨겁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신타나에너지 주식도 새로운 고점인 1.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점도 잠시 바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PEL 83구역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1.5달러 정도로 본다고 했는데 저도 트레이드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역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탐사 뉴스에 따라 업사이드는 남아있습니다.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갈프는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서아프리카의 다른 자산을 팔았는데 아마 그 돈으로 PEL 83 지역의 개발비로 사용할 생각 같습니다. 캐나다도 일종의 금투세가 6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날 이후로 양도소득세가 점프함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전에 팔려는 압박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SEI처럼 많이 오른 주식들은 세금 때문에 그 압박이 더 심할 것으로 보여서 캐나다 주식을 들고 있다면 이날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드사이드, 아프리카 세네갈 최초의 해양 시추 프로젝트의 첫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운영자로 8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 프로젝트에서는 하루 최대 1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옵시디언, OBE는 그동안 원주민과 마찰로 원주민이 도로를 막으면서 하루 약 4,500배럴의 하몬밸리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합의를 봤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주민의 요청으로 정확히 삥뜯기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시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평가 나스닥 주식, 알리바바가 다시 떨어져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규모 있는 회사 중에 가치적인 면에서 수치상으로는 가장 괴리가 크다는 평가가 많은데 중국 주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성장성이 둔화하고 경쟁이 심해진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전자상거래 부분은 PDD나 JD를 더 좋게 봅니다. 재밌는 건 최근 시진핑 주석이 EU 위원장에게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도록 계속해서 꼬시고 있지만 중국은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내에서 이런 주장을 여러 차례 한 적은 있지만 외국 지도자를 상대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페이팔의 가장 큰 약점은 이미지가 한물간 느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4억 2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고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진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EPS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들이 마진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고 지난 분기에는 4% 정도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이 예상대로 잘 흘러간다면 마진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주들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2% 정도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그 비율을 훨씬 높여야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누홀딩스, 브라질을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바탕으로 둔 핀테크 회사입니다. 현재는 멕시코와 콜롬비아로 확장 중인데 디지털 뱅킹 고객이 빠르게 증가해서 1,700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NU는 보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처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브라질에서만 200만 건의 보험 계약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처브는 워런 버핏이 신규 구매한 거로 유명한 보험회사입니다. 아무튼 NU가 시장의 기대처럼 수익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센티넬원,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AI 열풍과 함께 대부분 사이버 보안 회사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만 S는 2021년 상장 당시 주식시장 특수로 밸류에이션이 과열된 덕분에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의 소형 회사다 보니 당장 수익성보다는 고객 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내년에는 수익성도 개선될 거로 기대됩니다. 작은 회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기능을 완전히 통합한 훌륭한 올인원 플랫폼을 바탕으로 성장성 면에서 비슷한 성장주의자 경쟁자인 PANW, FTNT, CRWD, GS, NET보다 뛰어난 편입니다.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이 1년 동안 40% 정도 빠르게 성장했고 영업이익률은 11분기 연속 확대되었습니다. S는 사이버 보안 분야의 후발 소형 회사로 당연히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굉장히 좋고 현재 EV가 4.6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내년 기대 매출이나 FCF가 800밀리언 달러와 23밀리언 달러 정도 기대되기 때문에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가치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S나 AI 클라우드 보안 시장의 성장 궤도에 대해 낙관적이라서 굉장히 장기로 보고 소액 투자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